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고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입양한 첫째 딸과 제가 낳은 둘째 딸이지요. 저는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보고자 해요. 막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전 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고 유일한 피부치라고는 삼촌뿐이었어요. 다행히 삼촌은 저를 친자식처럼 여기고 살뜰히 돌봐주었어요. 워낙 타고난 심성이 곱고 마음에 여유가 넘치시던 따뜻한 분이라 신부님이기도 하셨거든요. 성직자의 길을 걷던 삼촌께서는 그렇게 저를 키우시면서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고아원이나 노인정, 기초수급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도 같이 다니곤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러셨죠. 연지야, 이번 주에는 삼촌 팬 진짜 많은 곳으로 갈 거야. 그때도 같이 한번 가볼래? 거긴 네 또래 친구들도 많으니까 가서 새 친구들도 사귀고 어때? 삼촌이 오랫동안 봉사활동 다녔던 고아원이라고 하시면서 다들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니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 없이 그냥 데리고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녔는데 어린 나이에 가서 새 친구도 사귀어 보라는 삼촌 말씀에 갑자기 걱정이 되었죠. 친구는 무슨... 싫어. 애들이 삼촌이 아빠도 아닌데 왜 삼촌이랑 둘이 사냐고 자꾸 묻는다고. 친하지도 않은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야 하는 것도 싫고 말 안 하면 말도 안 한다고 안 놀아줘. 난 그런 친구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여기 친구들은 안 그럴 거야. 정말이야. 삼촌이랑 오랫동안 본 친구들이라 삼촌이 데려왔다고 하면 엄청 좋아할걸? 치, 그렇게 좋으면 삼촌 혼자가 왜 자꾸 나를 데려가려고 그래. 나는 고아원에 봉사활동 가기 싫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또래 아이들이 제게는 가장 무서웠어요. 순수한 의도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곤 했는데 그 질문들이 제게는 칼이 되어 박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또래인 아이들만 보면 지레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기 바빴죠. 하지만 삼촌 손에 이끌려 도착했던 고아원은 사뭇 달랐어요. 그곳에 있던 또래 친구들을 보곤 내심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 함께 사는 다른 동생들을 돌보는 일부터 모든 일을 혼자서 척척 해내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나와 동갑인 그 아이들은 나와는 전혀 달랐어요. 어릴 적부터 이미 철이 들어버린 아이들의 어른스러운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과 자연스러운 관심을 불러왔던 것 같아요. 원장님이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다 도와드려. 원장님이 엄마처럼 잘 돌봐주시지만 그래도 돌봐야 할 아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너 아기 안아봤어? 기저귀 갈 줄은 알아? 아, 동생 없으니까 할 줄 모르겠구나. 얘들아, 너무 시끄러워. 조금 조용히 놀아. 손님들 와 계시잖아. 그리고 지준이 너는 아까 숙제하기로 했잖아. 그거 다 했어? 난 여기서 원장님 도와서 요리하는 거 좋아해. 요리할 줄 아니? 나 김치찌개 잘 끓여. 나중에 또 놀러 오면 내가 해줄게. 난 요리가 제일 재밌어. 또래인 친구들이 4-5 정도 되었는데 다들 굉장히 어른스럽게 동생들을 돌보며 정말 형 누나처럼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주눅 들고 얼어있는 제게는 얼마나 살갑게 다가와 이것저것 챙겨주던지. 동갑이 아니라 제게도 마치 언니 오빠 같았죠. 그 인연을 시작으로 마음 맞는 친구들이 제게도 생겼어요. 10년이란 세월을 지내며 친구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나중에 흘러가는 말로 삼촌께서 그러셨어요. 그때 네가 곧 죽어도 가기 싫다던 고아원을 그렇게나 끌고 다녔던 건 네가 친구 하나 좀 만들었음 해서야. 학교 친구 말고 너한텐 속마음 이야기할 친구가 필요해 보였거든. 학교 친구들이랑 별로 가깝게 지내지도 않고 속 터놓고 지내는 친구 하나 없어서 걱정됐어. 삼촌, 내가 학교 친구들이랑 별로 안 친한 건 어떻게 알았어? 사실
애들이 놀릴까 봐 애들한테는 부모님 안 계신 거 말도 안 했어. 해외 나가서 일하고 계신다고 거짓말 쳤지. 삼촌이 바보도 아니고 왜 몰라. 다른 애들은 집에 오면 핸드폰을 붙잡고 컴퓨터 켜고 메신저를 붙잡고 하루 종일 떠드는데 너는 집에 오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근처에도 안 갔잖아. 책만 읽고 노래만 들었지. 누구 하나 친하다고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어? 하긴 애들은 연예인 이야기하고 학원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하는데 난 재미도 없고 속으로는 다들 속편하구나. 행복해 보인다. 부러워하기만 해서 걔들이랑 할 말이 없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알아. 그런데 삼촌이 엄마 아빠 노릇은 할 수 있어도 친구가 되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잖니. 아무도 안 사귀고 혼자 지내려고 드는 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 동갑내기 친구처럼 되어줄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친구가 못 되어줘서 늘 미안했는데 혜진이 말이야. 마음 더 놓고 이야기하는 친구 된 거지? 너도 드디어 생긴 거지. 둘이 참 보기 좋아. 내가 마음도 놓이고. 중학교 시절 내내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하나 없이 학교 다녀도 내색 한 번은 안 했는데 우리 삼촌은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싫다고 안 가려고 버티던 고아원 봉사활동을 끌고 다니셨던 거고요. 삼촌의 염려와 바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게도 와닿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제게도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겨 있었거든요. 10년 지기 친구요. 혜진이라는 친구도 무척 따뜻하고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생각이 깊은 친구였어요. 결혼하고 어느새 아이까지 임신한 친구를 저도 곧 결혼할 남편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죠. 남편은 행여나 말실수라도 할까 걱정된다며 긴장을 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고아원에서 저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살갑게 다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죠.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기 아픔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거래요. 저는 사실 부모 정을 오롯이 못 받고 자랐잖아요. 물론 원장님이 너무 잘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아이한테 사랑 주는 방법을 모르면 어쩌지 걱정했어요. 부모 정 받고 자라도 삐뚤게 자라는 사람들 많은데요 뭐. 혜진 씨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도 무척 따뜻하세요.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하시고요. 그것도 다 타고난 재능이에요. 쉽게 가질 수 없죠. 맞아. 나 고아원 봉사활동 갔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나한테 와서 말 걸었는데 다른 애들은 넌 여기 왜 왔어? 엄마 어디 있어? 이런 거 물어볼 때 혜진이는 밥부터 먹었어? 부터 물어봤다니까. 처음엔 이상한 애인 줄 알았어. 보자마자 밥 먹었냐니. 왜 왔긴 왜 왔겠어. 누가 데리고 왔겠지. 엄마 어디 있는 줄은 뭐하러 물어? 내 엄마도 어디 있는 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인정했어요. 바뀌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내가 애정 표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대놓고 표현해보자 하고 생각했죠. 맞아요.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게 말로 표현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죠. 뭐 표현이야 부족할 수 있지만 화법만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정도가 확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혜전 씨는 지금 이렇게나 잘 표현하시잖아요. 이것도 많이 연습한 거예요. 처음에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팡팡아 사랑해 한다고 알아들을까? 뭐라고 해야 더 잘 알아듣지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팡팡아 오늘도 사랑해 했어요. 태명이 팡팡인가 봐요. 귀여워요. 그리고 그보다 더 진솔담백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배를 하도 차서 팡팡이에요. 그렇죠. 진솔담백. 맞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시간 동안 애정 표현을 아예 못하고 있길래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일단 내지르고 봤어요. 그런데 애가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팡팡한 사랑이 할 때면 미세하게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지더라고요. 혜진이는 뱃속 아이를 무척이나 애정 어린 손길, 눈길로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아이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그걸 보며 어릴 때나 지금이나 참 배울 게 많은 멋진 친구구나 하며 저도 같이 뿌듯해졌던 날이었어요. 친구와의 첫 만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 솔직히 오늘 정말 진짜 많이 긴장하고 갔던 거 알지? 혹시나 말실수라도 할까 싶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분위기 싸하게 만들까 봐. 그런데 당신 말대로 정말 건강하고 멋진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었어. 사회생활하면서도 만나기 쉽지 않은 정말 멋진 친구들이었네. 그렇지. 그 고아원에서 만났던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렇지만 혜진이는 유독 특출나게 더 어른스럽고 어릴 때부터 멋졌어. 그래서 내가 많이 의지하고 아직도 언니 같아. 혜진이한테는 정말 모든 걸 다 터놓고 이야기했지. 직접 친구들 만나고 나니까 더 궁금해진다. 나중에 그 고아원 나도 한번 같이 가봐도 괜찮아? 당신 최근에 가본 적 있나? 요즘은 잘 못 갔지.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전에는 못해도 2달에 한 번은 가려고 했어. 원장님 아직도 계시더라. 다음에 같이 가자. 그렇게 남편은 제가 고아원에 봉사를 가는 날이면 저와 함께 동행하곤 했어요. 한번 그렇게 간 뒤로는 남편이 저보다 더 그곳을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꼬박꼬박 가는 것 같았죠. 결혼하고 난 뒤 남편이 놀랍게도 제게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건 입양이었어요. 여보, 내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가 입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내가 4년째 지금 피아노 치는 친구 돕고 있잖아. 그러다 생각한 일인데 우리가 찾아가고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정을 이뤄서 사는 행복을 빨리 알려주는 것도 더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남편 말대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일이었던지 숨도 쉬지 않고 와다다다 내뱉었어요.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듯 말이에요. 그러고는 제 눈치를 보았죠.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오래전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입양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는 있었거든요. 정말이야? 실은 내가 당신한테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 난 눈치 보느라 여태 못 꺼내고 있었는데 먼저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나는 어릴 때부터 그 고아원으로 봉사활동 다녀서 입양에 대해 많이 고민했거든. 쉽지 않은 일이란 거 알지만 그래도 시도하고 싶었어. 그치. 쉽지 않은 일인 거 맞지. 남들은 어떤 지점에서 입양을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내 결핍 체육이나 단순히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있어 보이려고 나 도덕적 허세 채우기 용도 아니고. 알지. 당연히 그런 의도 아닌 거.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더 망설였어. 내 결핍 채우기 위한 건 아닐까? 그런데 나도 당신이랑 같아. 그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 나 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지? 너무 행복하니까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정말. 참으로 축복받은 것 같았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배우자가 하고 있었다니. 그러고는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다니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열심히 입양에 대해 공부하고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삼촌에게도 저희 결정에 대해 말씀드렸죠. 삼촌, 우리 부부 사실 첫 아이는 입양할까 생각해. 나 혼자 고아원으로 봉사활동 다니면서 어렴풋이 생각하고 바라왔던 일인데 우리 남편이 고아원으로 나보다 더 자주 봉사 다니고 아이 하나 후원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는 아예 입양도 하고 싶대. 나 정말 행복해. 난 솔직히 남편 눈치 보느라 말 못 꺼냈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많은 봉사활동을 다닌 삼촌이어도 절대 못할 일이지. 그런데 그런 일까지 둘이서 해내는구나. 이건 정말 나이를 떠나 존경한다, 연지야.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궁금한 건 물어봐. 혼자인 삼촌이 다 해줄게. 다 도와줄게. 삼촌은 누구보다 큰 지지를 보내며 저희 부부를 응원했어요.
그 이후 입양 관련 서류나 절차에 관해 고아원과 콘택트하며 유용한 정보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었죠. 삼촌, 고마워. 사람이 셋씩이나 되니까 준비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았던 이 입양 절차도 금방금방 정리되네. 우리 요새 설레서 잠도 못 자. 얼마나 예쁠까? 가면 딱 운명처럼 느껴지는 아이가 있겠지? 우리도 잘 키울 수 있겠지?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쏟아부었어. 주변에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잘 자라줬는데 이만큼만 해도 이미 얼마나 훌륭한 엄마야. 네 남편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만도 대단한데 너희 둘이 이렇게나 닮았잖아. 잘 해낼 거다. 준비하는 과정은 한 아이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무척이나 까다롭고 엄격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행여나 입양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했죠. 덕분에 무사히 준비를 마치고 저희 부부는 한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묘하게 저와 닮은 듯 남편을 닮은 듯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새로운 인연으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5살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4년을 보지 못했던 게 너무나 아쉬웠지만 그 4년의 세월마저 속일 만큼 아이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닮아갔어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게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분명히 타고난 성격이 있을 텐데도 기르는 정이 무섭다는 말을 확 와닿게 했죠. 아이를 키우는 매 순간마다 느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여보, 이거 봐. 아니, 삐질 때 하는 행동이 완전 당신 판박이 아니야? 어쩌면 이렇게 둘이 똑같아? 나 오늘 깜짝 놀랐잖아. 귀엽지? 다 나보고 배운 거야. 그래도 머리 좋은 건 당신을 닮았더라. 우리 이현이 책도 이렇게 빨리 읽고 말도 빨리 배우고 말이야. 아주 기특해 죽겠어요. 예뻐 죽겠다는 듯 앞에 앉아 노는 아이를 확 끌어안고 여기저기 뽀뽀 세례를 퍼붓자 이현이는 깨르르 웃으며 자지러졌어요. 하루 피로가 아이 웃음 하나면 사르르 풀린다는 게 어떤 건지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더라고요. 내 배 아파 낳지 않아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이 아이의 부모는 왜 아이를 두고 간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간이 흘러 둘째까지 태어나 단란한 가정이 되었어요. 사실 입양하기 전에 몇 가지 더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이 2가지 있었어요. 둘째를 임신할 것인지 입양한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밝힐 것인지였죠. 혹시나 입양한 아이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차별하진 않을까. 행여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 배 아파 안 낳았어도 기른 정이 이렇게나 무섭게 우리 부부와 닮아있는 이현이는 이미 우리 친자식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굳이 임신을 막지는 말자고 약속했어요. 입양 사실에 대해서는 삼촌과 원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아이를 생각해 입양 비밀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비밀을 밝혔을 때보다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던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밀이란 게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아이는 어느 순간이든 갑자기 다양한 방식으로 비밀을 감지해낸다고 하고요. 어린 시절 사진이 남아있지 않는 거, 그 흔한 초음파 사진조차 없는 걸로도 충분히 아이들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내가 집에 들어왔더니 부모님이 대화를 하다 말고 뚝 끊긴다거나 보통은 이런 침묵의 벽 때문에 아이가 이유 모를 불안감과 의심을 품게 되죠. 나중에 입양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발천에다시피 들키게 되면 아이가 느끼는 배신감, 수치감도 꽤 크거든요. 아, 그럼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정체성이 성립되기 전에요. 보통 성인이 되고 나서 밝히려고 하시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성인이 되면 이미 정체성이 전부 성립이 되어 있을 나이예요. 그런 시기에 출생에 대한 비밀을 듣게 된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위로한들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바닥의 기초가 무너지는 중대한 사실이죠. 되도록이면 어린 시절 입양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면 바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솔직한 관계가 건강한 삶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요. 원장님의 진심 어린 조언으로 저희는 딸에게 입양된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의젓하던 이현이는 본인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받아들였죠. 엄마한테 누가 시간을 돌려준다고 어디로 갈래 하고 물어보면 우리 이현이 막 태어났던 때로 갈 거야. 제일 아쉬운 시간인데 양수에 퉁퉁 불어서 우렁차게 울던 네 모습 얼마나 예쁘고 감동이었을까? 너무 궁금해. 엄마는 그럼 나 막 태어났을 때 몇 살이었어?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데? 글쎄. 엄마가 24이었으니까 학교 다니고 있었을걸? 우리 이현이를 29에 만났으니까. 이현이는 아기일 때 기억 안 나? 친엄마 목소리라던가 그런 거. 응. 난 어릴 때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나 어릴 때는 어떻게 생겼었을까? 보나마나 엄청 예뻤을걸. 아가 때 사진이 없어서 우리 이현이 속상해? 아니, 괜찮아. 엄마가 지금 많이 많이 찍어주잖아. 엄마가 나 앨범 이만큼 많이 만들어줘. 그래, 그럴게. 우리 동생 태어나면 동생이랑도 사진 많이 찍자. 이현이가 동생 사진 많이 찍어줘. 응. 엄마 그러면 갓난아기는 처음 보는 거겠네? 기분이 어때? 막 떨려? 내가 엄마 안 힘들게 동생 태어나면 예뻐하고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줄 거야. 같이 목욕도 하고. 언제나 엄마 생각해주는 든든한 장녀. 딸은 그렇게 어릴 적부터 똑 부러지고 야무졌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1등을 놓친 적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성적도 좋았고 생각도 못했던 의대에 철석같이 합격했죠. 학교 앞에 플랜카드가 붙을 정도로 딸은 한다면 하는 아이였어요. 남편은 그런 첫째를 보며 저를 닮았다고 웃었고요. 첫째는 9살 터울로 태어난 동생 성적 관리까지 해주었거든요. 어떨 때 보면 교육은 저보다 한 수 위라고 봐도 될 정도로 무서운 언니였어요. 둘째도 저희 부부보다 제 언니를 누구보다 좋아하고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워했고요. 저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넌 그날 엄마 아빠 없다고 학원 땡땡이 칠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도 방학 때마다 와서 학교할 거니까 농땡이 피우거나 속일 생각 말고 착실하게 숙제해놔. 우리 첫째 호랑이 선생님 납셨네. 재현이가 언니 온다고 좋아했는데 오자마자 잔소리라 입이 대빨 나왔다 얘. 아이 엄마 채원이가 놀궁리만 한다고. 어려서부터 지구력을 키워야 하는데 엉덩이가 들썩들썩. 나중에 가면 더 공부 안 하겠어. 김채연, 엄마 아빠 고생시키지 말고 밥값은 하는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엄마, 내가 채연이 문제집 몇 개 골라서 보내놓을게. 그거 사서 하루에 몇 문제씩이라도 풀라고 시켜야 해. 예. 아유, 아주 가해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 우리 이현이가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제 동생 그만 혼내고, 이현이 너 입학식인데 뭐 입을 거야? 아, 맞다. 엄마가 골라줘 봐봐. 이렇게 이 블라우스랑 청바지 입을지 아니면 이렇게 올블랙으로 시크하게 갈지 둘 중에 고민 중이야. 엄마 어떻게 입을까? 이게 나 아니면 이거? 둘 다 별로면 하나 살까? 입양되었다는 사실도 가끔은 잊을 정도로 저는 첫째 딸을 볼 때마다 배 아파 나온 둘째와 똑같이, 아니 어쩌면 오히려 살짝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 코끝이 찡해지곤 했거든요. 저도 엄마가 처음이라 서투른 부분도 많았을 텐데 엄마의 부족함을 도리어 감싸주고 이해하려는 아이였어요.
그렇다고 첫째가 입양하라는 사실에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거나 말썽 부리는 일 없이 마냥 착하기만 한 아이도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라준 덕분에 저희 가족은 더욱더 단란하고 단단한 울타리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사고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드디어 다가온 첫째의 입학식 날이었어요. 저는 딸보다도 더욱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죠. 엄마 지금 떨리지? 내가 엄마 긴장 풀어줄 이야기 하나 해줄까? 엄마는 내가 왜 이 학교 오고 싶었는지 알아? 기억하려나? 이연아, 아유, 내가 공부해서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냐? 학교가 참 커. 우리 딸 무사히 공부 마치고 졸업할 수 있겠지? 웅장하니까 엄마는 기가 죽으려 그런다. 그나저나 여기 왜 오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말한 적이 있었나? 너 그냥 어느 순간부터 네 꿈은 의사라고 통보했잖아. 엄마가 전에 여기 다니고 싶었다고 나한테 말한 적이 있어. 기억 안 나? 나 그 말 듣고 엄마 대신 꿈 이뤄주고 싶었는데 물론 의사는 내 꿈이지만 학교만큼은 엄마 꿈 이뤄주려고 다른 곳보다 여기 온 거야. 어때? 감동이지?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딸아이의 고백에 감격스러운 마음이 그지 없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어렴풋이 했던 말이라 저조차도 기억이 흐릿한데 딸아이는 그걸 꼼꼼스럽게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딸의 말을 듣자 정말로 제가 합격이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울컥하려는 순간 한 여자가 걸어와 우리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연이? 이연이 맞지? 여기 있었구나.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제가 이 아이 생모입니다. 엄마 못 알아보겠어? 그래, 넌 기억 못할 수도 있지. 네가 나 닮아서 머리가 좋았어. 아이고 불쌍한 것. 누구세요? 누구신데 갑자기 오셔서 저희 딸한테 이러세요. 갑자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러세요? 애 놀라잖아요. 이렇게 무작정 오셔서 이러지 말고 저랑 이야기하세요. 딸아이에게 입양 사실은 털어놓았지만 유일하게 숨겼던 사실은 딸이 3-4살 무렵 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명백하게 버려져 고아원 앞에 서 있던 아이였지만 저는 딸아이에게 분명 엄마가 무슨 사연이 있어 너를 잠시 맡겨두고 떠나갔던 걸 거라 이야기해주곤 했거든요. 행여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껴지지 않게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제 딸을 버렸던 생모가 갑작스레 저희 앞에 나타난 모습에 화가 나는 게 당연했어요. 무엇보다 딸아이를 생각해 크게 화내지 않고 말리려던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 딸 손목을 잡아 끄는 생모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불쌍한 내 딸. 피도 안 섞인 남의 집에서 눈칫밥이나 먹고 살았어. 이래랑 물고 성공하려고 의대 왔구나. 이제 엄마랑 가자. 다 준비해놨어.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너 들어볼래? 잠깐만 시간 내서 엄마랑 그동안 못한 이야기 좀 하자. 늘 똑부러지던 딸아이는 당황이라도 한 건지 물끄러미 자신을 잡아끄는 친모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제 말 무시하세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친모라고 갑자기 엄마 행세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정말 아이 친모라면 정식으로 연락해서 아이 의견부터 묻고 만나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갔다부터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 좋은 날 찾아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다급히 들고 있던 꽃다발까지 떨어뜨리며 친모라는 여자의 팔을 뿌리치고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러자 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비아냥대기 시작했어요. 의견? 남도 아니고 철륜이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어디 피 하나 안 섞인 네가 우리 모녀 사이에 껴들어? 왜? 내 딸이 이제 곧 의사라도 된다니까 이제 와서 빼앗길까 봐 겁이라도 나? 자 가져가. 그간 내 딸 맡아준 값이다 됐냐? 생모가 왔는데 니까지 게 무슨 자격으로 나서기를. 애 아프면 피도 못 나눠주는 쓸모없는 게 어디 감히 취지도 모르고 쌍심지를 켜.
그런데 갑자기 딸이 어깨를 감싸고 있던 제 팔을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 순간적으로 놀라 딸을 쳐다봤어요. 혹시나 친엄마를 따라가려는 건가 하는 마음에 아이를 쳐다보는데 아이가 저를 쳐다보며 제 손을 잡더군요. 그러고는 여자를 마주보고 섰어요. 생모? 천륜? 그런 가짜는 핑계 들먹거려가지고 날 다시 주워가려고? 주워다 어디다 팔아치우려고? 내가 너무 어릴 때라 다 잊은 줄 알아? 다 잊은 줄 아느냐는 그 말 한마디가 걸리더군요. 제게는 분명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아이였는데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침몰하는 그 여자 역시 무언가 캥기는 게 있는 듯 멈칫하고 딸아이의 눈치를 살피는 듯 보였죠. 내가 당신 인형이야? 버렸다가 가지고 싶으면 다시 주워가게? 나 똑똑히 기억해. 당신이 나 팔아 넘기려고 했던 거. 시장에서 여자들한테 돈 받고 팔아치우다가 저녁에 버렸잖아. 담요 하나 둘둘 감아주고 버리고 간 게 당신이잖아. 당신 가자마자 내 발로 고아원 들어갔어. 내내 차분한 듯 보이던 딸은 화를 삭히고 있었던 거였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감정이 실리더니 이내 울분을 토하듯 울며 소리를 쳤죠. 그리고 이내 그 여자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뺨을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기억이 잘못된 거길 수없이 바랐어. 당신이 혹시 친엄마는 아니지 않았을까? 헛된 기대도 품고 살았어. 그런데 오늘에서야 당신이 내 기억에 확신을 주네? 어떻게 이 낯짝을 들고 내 앞에 나타날 생각을 해? 아무 기억도 없다던 딸은 그날 일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작 4살이었다고는 했는데 그 일을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얼마나 지우려고 노력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맞게 자라줘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내 딸에게도 아무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을 저 여자가 나타나 2번 후벼판 거였죠. 잔뜩 화가 나 그 여자의 뺨을 후려치던 딸을 황급히 말린 뒤에 저는 여자가 제게 주었던 단돈 10만 원을 갈기갈기 찢으며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어요. 내 손에는 더러운 건 묻혀도 내 딸한테는 묻히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누굴 팔아? 이 짐승만도 못한 년. 사람 행세만 해도 열받는데 니깎게 어미 행세를 하려고 들어? 너 다시는 이 동네에 얼굴 두고 못 다니게 해줄게 아주. 저는 여자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며 고개를 하늘 위로 치켜 세웠어요. 그러고는 소리쳤죠. 여기요. 자기 딸 팔아넘기고 도망갔던 이 짐승만도 못한 여자 좀 보세요. 이러니 이 짐승 사갈 사람 없어요? 제가 돈 더 드립니다. 누가 좀 데려가서 폐기 처분 좀 해주세요.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여자는 그제야 부끄러웠는지 제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려 몸부림을 쳤어요. 저는 그런 여자 머리통을 앞쪽으로 확 밀쳐버리고 고래고래 소리쳤죠. 좋은 말 2번 안 해. 당장 꺼져. 이 늙은 악마야. 돈 준데도 너 사갈 사람 하나도 없어. 쓸모없는 인간. 너 한 번만 더 나타났단 봐라. 그때는 이 정도로 안 끝나. 바로 112 부를 거야. 무한해진 친모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뭐라 쭝얼쭝얼거리면서 다급히 얼굴을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그리고 저와 제 딸은 그렇게 도망치듯 걸어가는 여자 등 뒤에 대고 마지막으로 경고했죠. 다음에는 중고장터에 무료로 나눠줄 거야. 그러고 싶으면 또 와보던가. 한 번만 더 얼씬대봐. 쓸모도 없는 인간. 네가 한 그대로 똑같이 버려줄 거니까 어떻게 버려질지 궁금하면 또 나타나 철면피 같은 년. 그날 이후 딸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 침몰하는 여자 주기적으로 제 딸에게 문자나 통화를 시도했더군요. 나한테 엄마는 엄마 하나뿐이야. 이 여자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의대 붙었다고 할 때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
난 보기 싫다고 했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아무래도 연락처를 알아낸 인간이라면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어서 차단은 안 하고 내버려뒀어. 혹시나 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우리 딸 혼자 그러고 있는 줄도 몰랐잖아. 그걸 말하면 내가 왜 그 여자를 만나기 싫어하는지 엄마한테 말해야 하잖아. 그 여자가 시장에서 수발이나 들고 잡일시키기에 어린애만 한 게 없다고 그렇게 팔아 넘기려 했던 거 말해야 하잖아. 그럼 엄마 속상하잖아. 뭐 이리 어린애가 속이 깊어. 이연아,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어른이고 무엇보다 네 엄마야. 그거 잠깐 속상해도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속상한 것보다는 너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야. 같이 없었어 봐. 너 혼자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어. 딸은 엄마 생각만 하느라 제 마음속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후벼 파지고 있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 가슴은 정말이지 찢어질 것 같았죠. 늘 똑부러지고 철든 애어른 같은 모습에 좀 더 어리광 부리고 좀 더 사고치고 말썽도 부려줬으면 했는데 이렇게 의젓하게만 자랐으니까요. 그 여자 나한테 자기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사정했어.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집 앞에 찾아오겠다고 반협박도 하는 거야. 문자도 그대로 다 남아있고 통화 내용도 전부 녹음해놨어. 이걸로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그런 건 엄마가 할게. 엄마한테 믿고 맡겨 이연아. 엄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 이연이가 엄마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네가 내 자식이잖아. 내가 너를 지켜야지. 그리고 다시는 엄마 모르게 이런 비밀 만들지 마. 엄마가 너한테 입양 사실을 왜 어릴 때 말했는지 알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어서야. 나중에 들켰을 때 네가 느낄 상처와 배신감이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비밀은 나중에 들키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해. 그러니까 비밀 만들지 마라. 먼저 맞는 매가 낫다는 말 너도 알지?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 난 당장 엄마 상처받을까 봐 그것만 걱정하느라. 그거 말고는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어? 미안해요. 딸은 그렇게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릴 때 그 기억이 그렇게나 상처라면 가만 묻어두고 있어서는 안 돼. 일부러라도 입 밖으로 꺼내어 이야기하고 약도 바르고 밴도도 붙이고 해야지.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어서 어색하겠지만 입 밖으로 꺼내어 남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 고민의 무게는 조금 덜어진단다. 우리 심리 상담 받으러 가자. 딸아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어릴 때 기억이 너무 크고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아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단순히 심리 상담사에게 이야기하는 걸로 치료가 될까 하는 생각과 치료 과정이 길어지면 엄마인 제게 미안할 것 같다고 했죠. 심리 치료 받았는데 별 차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 나 계속 그 사람 얼굴 떠올리는 것도 싫고 자꾸 생각나는 것도 싫어. 근데 상담 가면 계속 떠올려야 할 거 아니야. 계속 물어볼 거고. 그러다가 내가 잊고 있던 다른 기억까지 떠오르면 어떻게 엄마? 엄마도 어릴 때 받아봤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담은 꾸준히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임하면 금방 나. 예언이는 혼자 꽁꽁 숨기고 무더운 세월이 더 길잖아. 상처도 방치하면 곪고 썩어. 그럼 치료하는데 오래 걸리지. 엄마는 찰가상 정도라 금방 나았지만 우리 예언이는 속부터 골마 있는 거야. 그러니 금방 나을 수는 없겠지. 그래도 엄마가 약속할게. 상담을 얼마나 오래 받든지 엄마는 늘 이연이 옆에 있을 거야. 다른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건 무의식 중에 네가 기억하길 거부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네가 더 크고 나면 네 삶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 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치료하자.
의대생 상처 치료하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 당시 딸아이는 살면서 처음으로 날 것 그대로의 본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던 건지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그러시듯 제게는 딸아이가 그 불안해하는 모습마저 안쓰럽고 더 많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 불안감까지도 끌어안고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거라는 확신을 주고 싶었죠. 그 사랑이 분명히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딸을 안심시키며 잘 설득했고 심리 상담을 받게 했답니다. 기분 탓인 건지 상담을 다녀온 뒤에 아이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행여나 저 몰래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 또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방치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상담으로 전부 치료가 안 되어 놓고도 전부 치료되었다며 엄마 걱정할까 착한 거짓말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집에 와서도 상담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잘조잘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거나 처진다는 날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흥미로웠다거나 속이 후련하다고 말해주던 날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상담하면서 울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또 한 번 눈물 세례를 치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언제나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퍼부어주고 있어요. 친구들이 했던 말처럼이요. 진솔하고 담백하게 투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진심만은 통하리라 믿으면서요. 자그마한 4살짜리 여자아이의 작은 가슴에 20년 인생 평생토록 박혀있던 커다란 대못을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주고 싶다는 걸 알까요? 정말 내 전 재산이 모자라다면 수명이라도 바쳐서 어떻게든 아픈 마음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란 걸요. 어릴 적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엄마들은 자식이 제 가슴에 대못 박은 건 참고 잠들어도 자식 가슴에 작은 못 하나 박히면 밤새워 가슴 아파 잠 못 이룬다고요. 긴 세월 잊고 있던 말이었는데 상황에 맞닥뜨리자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그게 딱 제 심정 같았어요. 늘 철든 애어른 같았던 딸아이가 드디어 제 나이처럼 보였죠. 덮어두고 모른 채 했던 상처들이 잘 아물고 나면 우리 가족은 더욱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딸아이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돕는 일이 이 아이와 제가 만나게 된 이유이자 이 아이의 엄마가 된 저의 소명인 것만 같아요. 모성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죠. 분명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최소한의 인류애조차 없는 엄마가 아니라 인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실감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다행히 그 사건만큼은 딸아이가 크게 상처받지 않았고 화가 좀 많이 난 듯 보였어요.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될 수많은 상처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 문제에서만큼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여태껏 살아왔네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까요? 저나 저희 딸아이보다 더한 아픔을 품고 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그런 분들 모두 살아가는 동안에 가슴 깊이 묻어두셨던 상처 부디 잘 치유하시고 앞으로는 가족 간에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 없이 단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는 묻어둔다고 치료되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용기 있게 꺼내어보고 어루만져주고 필요하다면 약과 적절한 치료로 깨끗하게 치유하시어 새삼 살아가시길 빌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에어컨 바람에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